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갑상선 내분비외과 김성모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갑상선 암의 오해와 진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진료실에서 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오해와 진실을 풀고자 합니다.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저 환자분을 뵐 때 오셔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조직 검사는 했는데 암이라는데 확실하지는 않대요라고 얘기하고 오십니다. 처음에 저희가 암 진단, 갑상선 암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뭐 건강검진에서 초음파 검사를 제일 먼저 하고, 그리고 초음파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발견이 되면 세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친 검사를 할 때는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초음파를 이렇게 대고, 그리고 안쪽에 혹을 타겟팅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세포를 끄집어내서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세포를 저희가 봤을 때, 만약에 검체가 불충분하다 그러면은 암 가능성은 1에서 4% 정도. 그래서 다시 재검사를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양성소견이 나왔을 때는 암 가능성이 가장 낮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비정령 세포가 나왔을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암 가능성은 5에서 15% 정도. 그래서 재검사를 하게 되는데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있다가 재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포 종양이나 암 의심, 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진단적 수술이나 수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은 미세침 흡입 세포 검사가 확진 검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가 멀리 있는 사람을 봤을 때 제가 환자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때 이렇게 드립니다. 멀리 있는 한 사람을 봤을 때 저분이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추정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그분께서 치마를 입고 계시고 머리가 기시고 그러시다 그러면 저희가 여자분으로 추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잘 확실하게 잘 모를 때 저희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잘 모르듯이 저희가 세포만 보고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10가지 기준이 있다. 그러면은 8가지, 9가지 이상 기준이 맞다. 그러면 그냥 암 확진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6, 7가지 기준만 맞다. 그러면은 암 의심이 되는 거고, 거기도 아니고 그냥 한 서너 가지가 찝찝한 게 있다. 라고 했을 때 이제 비정령 세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포 흡인 검사, 세포만 봐가지고 뭐 양성이든 비정령 세포든 여포성 종양이든 악성이든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뭐 나뭇잎을 끝만 떼가지고 봤는데 이게 무슨 나무인지 잘 모르는 그런 경우죠.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나무가 무슨 나무고 뭐 단풍나무든 전나무든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은 저희가 내시경 검사나 아니면 뭐 대장 내시경이나 위 내시경 검사를 할 때는 그 종양 자체를 딱 떼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나무를 잘라서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종양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조직 검사가 되는 거고 확실하게 다 알 수 있는 건데, 그게 아니고 나뭇잎 끝만 잘라서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확진 검사가 아니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비정령 세포래요. 암 가능성은 15%라는데 앞에서 제가 표에서 보여드렸다시피 그게 15%암 가능성인데, 그 얘기는 저희가 세포 흡인 검사를 했을 때 얘기고, 그리고 그런 세포 흡인 검사는 아래와 사진과 같이 여기서 보시면은 그냥 요거는 물이 찬 소견이고, 그리고 갑상선에 물이 같이 차 있는 그런 소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대부분이 다 양성 소견이고, 그리고 약간 이렇게 혹이 이렇게 보이는데 안쪽에 약간 거무스름한 이런 모습이 보인다 라고 했을 때는 암 가능성이 약 10% 정도. 그리고 그 혹이 있는 거에서 보면은 거무스름한 부분이 좀 더 많이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암 가능성이 조금 더 올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다시피 하얀 점 같은 게 보입니다. 이게 이제 미세석회화라는 부분이고, 끝부분이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모양이 앞에는 이렇게 동그랗게 이쁘게 생겼는데 모양이 별로 안 이쁘게 생겼어요.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저기서 저희가 미세침 흡입 검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물어보셨던 비정령 세포라는 데인 경우가 이제 암 가능성이 15%고 재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재검사를 저희가 할 때는 주로 이제 진단의 정확도를 더 높이기 위해 가지고 뭐 삐라프 검사라든지 갈락틴3, HbA1 이런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요게 뭐냐 하면은 저희가 암세포라는 놈은 정상세포랑 다른 놈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어떠한 물질을 분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유전자 변이가 있다든지 그런 거를 알 수 있게 되는 거고, 세포 하나에서 만약에 그런 변이가 나온다 그러면은 암 가능성은 거의 99%, 특히 삐라프인 경우에는 저희가 비정령 세포로 나왔을 때 삐라프 검사를 추가를 검사를 해가지고 진단의 정확도를 더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6개월 이후에 재검사를 하는 거는 보통 뭐 3개월이나 6개월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늘을 찔러서 조직 검사를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세포 모양이 염증 소견처럼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처음부터 저희가 뭐 처음에 비정령 세포가 나온다. 2주 정도쯤 뒤에 결과가 나오죠. 결과가 나왔는데 비정령 세포가 나온다 그래서 바로 저희가 재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3개월 정도쯤 있다가 보통 재검사를 하고, 6개월 뒤에 하는 이유는 이게 암 가능성이 앞에서 보여드렸던 초음파 사진에서처럼 암 가능성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 아니면은 암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위험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변화의 정도를 보기 위해서 6개월 뒤에 재검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비정령 세포가 뭐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고 두 번, 세 번 이상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게 암 가능성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진단적 수술을 고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냥 비정령 세포예요. 근데 뭐 암 가능성 15%라는데요 라고만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종합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냥 그거는 조직 검사, 그러니까 미세침 흡입 검사의 소견이고, 그거 말고 저희가 초음파 사진을 종합적으로 봐가지고 초음파 사진에서도 앞에서 보여드렸던 미세석회화라든지 아니면은 검은 부분이 많다든지 모양이 뭐 나쁘게 생겼다든지 아니면은 삐죽삐죽한 그런 경계를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수술을 하는 것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갑상선 피검사에서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어떻게 갑상선 암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보통 그 건강검진을 할 때는 갑상선 초음파 검사는 일반적인 저희가 건강검진에 포함되지가 않고 추가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고, 일반적인 건강검진에서 하는 경우는 피검사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만 보는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갑상선 피검사에서는 갑상선 호르몬이 얼마나 잘 분비가 되는지, 우리 몸에 호르몬이 부족한지 아니면은 넘치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고, 그래서 피검사에서는 갑상선 호르몬 수치를 알게 되고 호르몬 수치에 따라 가지고 갑상선 기능이 올라가 있는지 내려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갑상선 암은 갑상선 종양이고 갑상선의 모양이 이상한 거고, 갑상선에 작은 암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능상에는 크게 변화가 없는 경우가 더 많고, 만약에 갑상선 암이 갑상선을 다 덮을 정도로 커지면은 이제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나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암 있는 환자분들에서는 대부분이 갑상선 기능은 정상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이 이상이 있을 때 생기는 병은 갑상선 기능 항진, 그러니까 갑상선이 너무 많이 일을 할 때,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 갑상선이 일을 적게 할 때입니다. 갑상선이 저희가 몸에서 하는 역할은 그냥 오케스트라 지휘자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환자분들께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스위치가 ON이, 그러니까 더 빨리 가도록 되어 있으면 기능 항진이고, 그리고 오프가 돼 있어가지고 천천히 가도록 돼 있으면 기능 저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대사량이 는다든지 뭐 여름에 많이 덥고 겨울에도 덥고 그리고 밤에 잠이 안 오고, 그리고 대사량이 늘어나니까 체중이 감소되고 그리고 심박출량이 증가하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갑상선 기능 항진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리고 뭐 저희가 이제 뭐 몸의 대사량이 떨어지면은 많이 춥죠. 그리고 뭐 밤에 많이 피곤하고 잠이 많이 오고 그리고 추위를 많이 느끼고 심박출량이나 심박수가 떨어지면은 갑상선 기능 저하가 되는 경우고,
갑상선 기능 항진이 있는 환자분들 보면은 요렇게 팔 요렇게 덜어를 들고 계셔 보세요. 그러면은 막 떨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본인이 만약에 뭐 너무 겨울인데도 많이 덥고 뭐 잠이 잘 안 오고 그런다 그러면은 한번 실험을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인터넷에 보니까 개구충제가 좋다 그러는데 제가 수술 안 하고 개구충제 먹고 갑상선암 나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의학도 과학의 일종입니다. 뭐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합쳐가지고 가장 효과가 좋고 가장 가능성이 많은 것을 저희가 치료를 하기 위해서 치료의 가이드라인으로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2016년도에 대한갑상선 학회에서 갑상선 결절 및 암 진료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 권고안 내에 저희가 참고로 한 논문은 거의 600편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뭐 그 논문들당 보시면은 아주 그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아주 과학적인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그리고 많은 환자분들을 한 논문당 적어도 뭐 100명 이상의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그런 실험이나 아니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그런 논문들입니다. 근데 개구충제에 관련해 가지고 보시면은 옆에서 보시면 제가 그 펌메드라고 이제 의학 저널을 전 세계적으로 찾을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거기서 봤을 때 펌메드에서 제가 얼마 전에 검색을 했는데 1987년도부터 인간에게 이루어진 결과는 44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결과를 가지고 겨우 뭐 개구충제가 뭐 암에 좋다느니 그 인간에게 이루어진 결과 자체에서도 보시면은 그 암 자체에서도 보시면 여러 가지 암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이게 실험적으로 그냥 효과가 있었던 아니면 효과가 없었던 그런 얘기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제일 문제가 되는 경우가 책을 한 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섭죠. 예. 그러니까 한 가지 단편적인 지식만으로 그게 진실로 받아들일 때가 가장 무서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 이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인터넷에서 뭐 어디서 어떠한 얘기 있다고 그러던데요. 그러면서 그게 마치 오히려 더 전문가의 말보다 진실인 양 받아들이시는 것은 피하시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갑상선암 수술 안 해도 되는데 왜 굳이 하려고 그러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일 많이 하시는 얘기가 이제 일본은 수술을 안 한다 그러는데 저희 나라는 막 우리나라에서는 뭐 수술을 뭐 적극적으로 하고 너무나 뭐 이거를 수술을 많이 해가지고 과잉 진료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본 수술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처음에 저희가 수술 안 하고 적극적으로 감시, 지켜본다고 하는 그런 이론이 나온 게 이제 일본에서 이론이 처음 나왔었고요. 그리고 그때 여기서 보시다시피 2005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2153명의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처음에 수술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물어봤을 때 수술한다고 하셨던 분들이 거의 반 정도에 해당이 되고 그 이후에 계속 뭐 병이 진행이 되거나 그래서 수술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수술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닌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수술 안 하고 지켜봤을 때 그냥 뭐 지금 이제 아주 초기 암인 경우에는 지켜보는 지금 이 얘기도 있습니다. 처음에 뭐 수술을 안 하고 6개월 있다가 초음파로 관찰을 해서 2년까지는 6개월마다 초음파 관찰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병이 2mm 이상 진행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전이가 없던 임파선이 보인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수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뭐 이 영국의 사례를 보시면은 영국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증상이 생겨야지 뭐 처음부터 그 병원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문하는 과정 자체도 처음에 증상이 있고 난 뒤에 가정의학과를 먼저 방문을 하고 그리고 종합병원에 가가지고 수술하기까지 보통 10개월 정도쯤 얘기가 걸린다고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이 이제 건강검진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증상이 없는 경우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수술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있어서 병원을 가가지고 수술하는 경우인데 수술을 할 때도 지연돼 가지고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뭐 거의 1년 생존율이나 5년 생존율이나 초기 갑상선 암 환자에서는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좋은 치료 효과를 보이는데 영국은 5년 생존율이 남자인 경우 74%, 여자인 경우 73%밖에 안 됩니다. 갑상선 암 환자에 있어서요. 근데 이게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주요 암 5대 상대 생존율을 보신 겁니다. 보시면 갑상선암은 100%죠. 그리고 5년 뒤에 위암 같은 경우에 77%, 대장암인 경우에는 74.3%입니다. 영국의 갑상선암의 5년 생존율이 지금 남자, 여자 통틀어서 74% 정도쯤 된다는 얘기는 거의 대장암과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그 효과가 별로 안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진단돼서 빨리 치료를 하고 효과가 그 5년 생존율 자체가 높은 그런 이유는 저희가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를 잘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갑상선암이 그냥 암 걸리면은 갑상선암은 뭐 착한 암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 거 없다.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연된 분들이 이제 목에 이렇게 갑상선암이 다 퍼져서 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목 주변으로 이렇게 덩어리가 많이 커져서 온 그런 경우가 이제 지연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갑상선암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잘못될 수 있을까요? 예, 잘못될 수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약 3만 8천 명의 갑상선 환자분들이 치료를 받았었습니다. 그 중에서 사망한 환자 수는 14명, 141명 정도였었는데 뭐 미분암이 가장 많고 유두암인 경우에도 63%가 환자분 갑상선 암 때문에 돌아가신 경우이시고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은 처음부터 많이 진행이 돼서 오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진단 후에 사망 기간까지의 기간은 단순히 3.9년에 불과할 정도였었습니다. 그러면 갑상선 암이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다 좋은 암들이고 다 뭐 그 갑상선 암 걸려도 다 오래 살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갑상선 암을 보시면은 갑상선 암의 종류에 유두암이 가장 많고요. 우리나라에서 거의 99%에 가까울 정도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흔한 암이 여포암이고 그리고 수질암이고 미분암이고 그리고 기타로 뭐 악성 림프종이나 육종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도암 중에서도 아주 종류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WHO에서는 약 17가지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비침섭 여포 변종이나 침습 여포 변종 이런 것들은 거의 양성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환자분들이 그 경과가 되게 좋으시고 근데 이제 키 큰 세포종이라든지 아니면은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생기는 미만성 경화성 변종인 경우에는 같은 유도암이라고 하더라도 재발을 잘하고 이 암 때문에 돌아가실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수질암인 경우에 우리나라 사람들에 있어서는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가족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분암인 경우에 있어서는 뭐 진단이 되면은 치료를 안 하면은 3개월 내에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치료를 한다 그러더라도 평균 생존 기간이 6개월 정도에 불과하고 1년 이상 사시는 분들이 약 20% 정도밖에 안 되고 그렇긴 합니다. 근데 상당히 드물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그러면 오셨을 때 또 물어보시는 것들이 중에 하나는 제가 암 진단이 됐으면은 저는 몇 기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갑상선암은 다른 암이랑 다르게 나이에 따라 가지고 병기를 분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5세 전에는 원격 전이가 없다. 그러니까 뭐 폐라든지 뼈라든지 머리로라든지 그런데 전이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병기는 1에 1입니다. 뭐 그러니까 림프절 전이나 그러니까 목 주변으로 전이는 그냥 원격 전이가 아닙니다. 그런 전이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원격 전이가 없으면 그냥 55세 전에는 병기는 1이고 그리고 원격 전이가 있을 때는 2고 그리고 55세 이후가 되면은 이제 이쪽으로 어느 정도쯤 침범을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만약에 띠근육까지 침범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2기 그리고 뭐 피하지방이나 기도나 후두나 성대신경이나 이런 곳에 침범을 했을 때는 3기
그리고 경추 피막하, 이제 뒤쪽으로 뼈 쪽까지 다 침범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여기 머리로 가는 혈관 쪽으로 침범을 했다든지 가슴 밑으로 내려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3기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원격 전이가 동반된 55세 이상의 환자에서는 4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분류를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생존율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고, 그 병기에 따라 가지고 치료가 오히려 더 많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그냥 단순히 뭐 반만절제를 해도 되느냐, 아니면 뭐 요오드 치료를 할 때 뭐 2번, 3번 해야 되는지, 용량은 어떻게 될지, 그런 것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병기를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고, 1기일 때, 2기일 때 보면은 5년 생존율은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좋고요. 그리고 3기일 때도 5년 생존율은 93%지만 4기가 되면은 51%로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생존율인 경우에는 2기부터는 이제 줄어들게 돼 있어서 95%, 3기일 때는 84%, 그리고 4기일 때는 40%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또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수술을 했는데 갑상선 양쪽 다 절제를 했는데 근데도 재발을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저희가 재발이라는 거는 결국은 그 수술 전에 저희가 얼마만큼 어떻게 수술을 할지, 뭐 초음파 사진이나 CT 검사를 통해 가지고 어디까지 임파선이 어떻게 전이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수술 범위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뭐 반절제를 할지, 양쪽 다 절제를 할지, 아니면은 측경부 임파선까지 다 수술을 할지까지 정해지는데, 그렇게 수술을 했는데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들은 몇 개가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세포가 남아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커져 가지고 그게 이제 재발로 보이는 경우고, 그리고 수술 전에 검사에서 그 전이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저희가 초음파나 CT로 아무리 그 임파선이 부어 있는 거를 보려고 그래도 거의 3mm 정도 이상이 되어야지 확인이 되는 경우입니다. 근데 거기서 확인이 안 되면은 굳이 처음부터 사실은 크게 수술을 할 필요는 없고, 이제 작게 수술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거기에 미리 전이가 돼 있었던 것이 나중에 커져가지고 그게 재발로 확인이 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재발이 됐다고 하더라도 뭐 경부 쪽으로 이렇게 재발이 된 경우에 다시 수술을 하면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니까 갑상선 암은 재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위암이나 대장암 같은 경우에 재발했다 그러면은 아주 큰일 나는 문제죠. 근데 갑상선 암인 경우에는 재발을 해도 보통 그 목 주변으로 재발하는 경우가 거의 60에서 80% 정도쯤 되고, 그런 경우에 다시 수술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술을 하고 난 뒤에도 그냥 암세포 없이 깨끗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재발에는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발이 어느 때 잘하느냐의 가장 큰 문제인데, 림프절 전이가 2mm 미만인 경우가 5개 미만이 있을 때는 저위험군에 속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수술을 한 경우에도 저위험군, 그리고 피막을 뚫고 나오지 않고 뭐 혈관 침범이 없고 이런 경우에는 저위험군입니다. 그래서 재발할 가능성은 5% 미만이고, 그리고 현미경 쪽으로 봤을 때 저희가 피막 침범이 있는, 육안으로 보는 거 말고 현미경으로 봤을 때 피막 침범이 있을 때는 중간위험군에 속하기 때문에 20% 정도 재발할 가능성. 요거는 이제 보통 보면 10년 이상 저희가 봤을 때 재발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관 주위로 조직 침범이 있거나 아니면 불완전 절제술을 했거나 원격 전이가 있거나 림프절 전이가 있는데 그 전이가 3cm 이상이 되거나, 아니면 사이로글로불린이라는 거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사이로글로불린이 올라가 있는 경우에도 재발할 가능성이 30에서 50%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건강검진을 하시고 그리고 뭐 증상이 없을 때 발견돼서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저위험군에 속하시기 때문에 수술을 하시고 난 뒤에 재발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삐라프 돌연변이가 있는데 저희가 뭐 유전자 검사 중에 하나지요. 삐라프 검사라는 거. 이제 유전자 검사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혹시 이 암이 저희 애한테도 위험한 거 아닐까요? 뭐 저희 애도 검사를 해야 되나요? 근데 그 삐라프 돌연변이라는 거는 그냥
몸속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돌연변이가 생긴 거는 아니고요. 암 그 조직 내에서 돌연변이가 생겨가지고 암세포에서 돌연변이가 있는 거에서 삐라프 돌연변이라고 얘기를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나라는 보통 한 80% 정도, 다른 나라인 경우보다는 훨씬 더 삐라프 돌연변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삐라프 돌연변이가 예후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근데 그 암세포가 작을 때, 그러니까 1cm 미만일 때는 크게 예후랑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들면 되고, 답은 아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삐라프는 암세포가 발생을 할 때 기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돌연변이가 생기면서 갑상선암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비정형 세포나 이런 것이 나왔을 때 저희가 검사에 활용을 해서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고, 예후와 관련은 일부분만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경우는 삐라프 돌연변이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사망률이 0.6%에 불과하고, 삐라프 돌연변이가 있을 때는 사망률이 2.4% 정도쯤 증가하고, 그리고 터트라는 유전자 변이가 더 나쁜 놈인데 걔랑 같이 있는 경우에는 거의 22.7%의 사망률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종양만 떼는 수술은 안 되나요? 아주 달콤한 유혹입니다. 저희가 이제 갑상선이 하는 역할이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를 하는데, 근데 갑상선 호르몬을 만약에 수술을 해가지고 갑상선을 다 절제를 하고 나면은 갑상선 약을 먹어야 되죠. 그래서 갑상선 약 먹는 게 이제 평생 동안 먹어야 될 수도 있고 안 먹어야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반만 절제를 했을 때는 저희가 갑상선 기능이 유지되고, 그리고 그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충분히 저하가 있는 경우에서는 저희가 약을 안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보통 한 50% 정도쯤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전절제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약을 먹어야 되죠. 근데 종양만 딱 떼가지고 갑상선을 많이 살려서 약을 안 먹는다라고 해가지고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수술은 정식된 수술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절대로 하면은 안 되고, 재발할 가능성이 거의 40% 이상, 많게는 40% 이상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어떠한 병원에서는 지금 종양만 떼는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절대로 입증된 수술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뭐 그게 정말 그 암 재발에도 별로 영향을 안 미치고 그런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그 수술법을 다 받아들여 가지고 그렇게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는 정말 일부분의 얘기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뭐 그 분들 중에서 이제 재발로 제가 이제 수술한 환자분들도 되게 많은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유 중에 하나는 50%는 암이 다발성입니다. 그러니까 초음파 사진으로는 그 암만 있다라고 보이지만은 주변에 암 조직들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중앙경부 림프절 전이는 거의 50% 가까이. 그렇기 때문에 갑상선암 수술을 할 때 주변의 임파선들까지 청소술까지 다 같이 해야 되는 경우, 이유가 저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10에서 20%는 측경부, 여기로 먼저 전이가 됐다가 옆으로 전이가 되는 경우가 10에서 20% 정도쯤 됩니다. 그리고 옆에서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초음파에서는 이렇게만 보입니다. 암 덩어리만 중간에 딱 보이죠. 근데 암세포들은 옆에까지 다 뻗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있는 거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육안으로 보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만 달랑 떼면은 암세포들이 나중에 커져가지고 재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저렇게 수술하시면 안 됩니다. 반절제 해주시면 안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갑상선 약을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인 거고, 그리고 갑상선 약을 먹으면은 많이 피곤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연구를 해보면 이제 객관적으로 그냥 피곤하냐 안 피곤하냐, 저희가 만약에 뭐 수술을 했었다, 그리고 수술을 하고 난 뒤에 생활이 보니까 너무 바뀌었어요, 막 많이 피곤해지고,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객관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계단을 얼마나 올라가느냐, 본인의 활동성은 얼마나 되느냐, 뭐 우울감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설문조사를 해봤을 때
수술 전이랑 수술 이후랑 사실 차이는 별로 없었고요. 그리고 반절제를 하시는 분들이랑 전절제를 하시는 분들에서도 크게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반절제를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약을 먹으시는 분이나 안 먹으시는 분들이랑도 사실은 차이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이벤트가 있고 난 뒤에 어떻게 계속 그거를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머리가 빠진다든지 아니면은 없던 혈압이 생긴다든지 그랬는데 제가 수술하기 전에는 그런 거 없었는데 한 5년 지났는데 갑자기 혈압이 생겼어요. 근데 갑상선 수술 안 하신 분들도 고혈압인 분들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연결시키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반절제 수술을 하면 아무래도 이게 그 갑상선 조직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물론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냥 그거를 없는 조직인데 저희가 이렇게 달고 있는 거는 아니겠죠. 근데 반절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뭐 반절제 수술을 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되는 경우는 전절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인데, 암이 양쪽으로 있을 때는 뭐 전절제 수술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림프절 전이가 2mm 이상이 5개 있거나 측경부 전이가 있거나 원격 전이가 있을 때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고위험군입니다. 재발의 고위험군. 그리고 이런 환자분들은 수술을 하고 난 뒤에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 저희가 갑상선 수술 이후에 추가적으로 치료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를 받는데,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를 받으려 그러면은 전절제 수술을 해야지 동위원소 치료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반절제 수술을 하고 동위원소 치료를 받으면 아주 큰일 나는 일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동위원소 치료를 받으나 마나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측경부 전이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수술을 하는데 암병변은 한쪽 부분밖에 없어요. 반대편에는 그 전혀 없고 그냥 깨끗한 갑상선이었는데 전절제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죠. 하는 이유는 동연소 치료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꼭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병변이 없는데 왜 거기에 수술을 해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제가 동연소 치료를 위해서, 저희가 동연소 치료할 때는 갑상선 양쪽이 다 없어야지 동연소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피막을 뚫고 나왔을 때, 육안적으로 봤을 때 피막을 뚫고 나와서 주변에 뭐 근육이라든지 아니면 신경이라든지 기도를 이렇게 침범을 했는 경우, 그리고 나쁜 세포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갑상선암이 다 똑같은 게 아니죠. 그래서 유두암인 경우에서도 뭐 키 큰 세포라든지 아니면 미만성 경화성 변종인 경우, 그리고 뭐 그 원주 세포암, 그리고 저분암, 수질암 이런 경우에 있을 때는 전절제 수술을 하는 게 많고요. 그리고 가족성일 때 그냥 뭐 저 누나나 아니면은 뭐 언니나 아니면은 어머니나 뭐 동생이나 다 암들이 뭐 많이 있을 때, 가족성일 때 전절제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나쁜 유전자 조합 터트나 삐라프 뮤테이션이 그냥 같이 있을 때, 그리고 이 방사선 요오드 치료가 꼭 필요한 경우, 뭐 예를 들어서 그레이브스 병이 있는 환자분이신데 눈이 많이 튀어나와 가지고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 아니면은 림프절 전이가 너무 많은 경우, 뭐 이런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전절제 수술이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술 전에 전이가 없었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첫 번째 수술하고 난 뒤에 외래로 환자분들께서 오셨을 때 제가 조직 검사 결과를 다 설명을 드립니다.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 전이가 발견이 되지 않았는데 나중에 현미경으로 보니까 전이가 있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그때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수술 전에는 전이가 없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전이가 있어요? 그러면은 전이가 있으면 저 큰일 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근데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암 수술을 할 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경부 주변 임파선으로는 약 50% 가까이 전이가 있기 때문에 주변의 임파선들을 다 제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파선이 암에서 하는 역할은 제가 보통을 설명을 드릴 때, 만약에 임파선이 없다라고 했을 때 암세포가 피를 타고 온몸으로 다 퍼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수문장처럼 막아주는 역할이 임파선이 하는 역할입니다. 림프절. 근데 그 우리 몸에는 약 한 5천 개 정도의 림프절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목 앞쪽으로는 100개 정도, 중앙 림프절은 뭐 5개에서 20개 정도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변으로 림프절을 같이 제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미세전이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수술할 때 육안으로 봤을 때나 아니면은 수술 전에 초음파 검사, 3mm 미만에 있는 전이들은 전혀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조직 검사에서 떼낸 조직을 가지고 현미경을 봤을 때 거기서 암세포가 보인다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전이가 없었지만 수술 이후에 전이가 있었던 거, 그런 것들은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재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재발할 가능성도 5% 미만이기 때문에 신경은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수술하고 재발은 어떻게 할까요? 그게 재발이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니까요. 뭐 다시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방사선 동요연소 치료를 해야 될 수도 있고 다시 또 방사선 동요연소 치료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원격 전이가 있는데 혹시라도 신경을 누르게 되면은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될 수도 있고 항암 치료를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재발은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재발은 그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3에서 6개월 정도마다 초음파 검사 아니면은 뭐 기본 검사로 초음파 피 검사 아니면 정밀 검사로 CT 검사, MRI 검사 그리고 펫 CT 검사 등등을 해서 알 수가 있는데 처음에 3에서 6개월 정도는 이제 갑상선 기능도 봐야 되고 그리고 갑상선 초음파 검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다가 다음에는 1년마다 하게 되고 한 5년 이후에는 증상이 없으면은 2년 정도마다 한 번씩 검사를 해주면은 저희가 재발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됩니다. 저희가 그렇게 기간을 이렇게 두고 하는 이유는 갑상선 암이 재발했다고 하더라도 천천히 자르기 때문에 그 재발한 것이 주변에 기도를 침범한다든지 신경을 침범한다든지 그러니까 구조상의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면은 수술을 하고 난 뒤에도 깨끗하게 나으실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발 검사 하는 것 중에 저희가 많이 들어본 내용 중에 하나인 사이로글로불린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이로글로불린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사이로글로불린은 정상 갑상선 세포와 분화 갑상선 암 세포에서 나오는 단백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정상 갑상선 세포에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을 예를 들어서 반절제 혹은 부분절제를 했을 때는 사이로글로불린 수치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뭐 갑상선 기능이 좋으면은 많이 나올 수도 있고 하루 중에도 여러 가지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지로이드를 복용을 하게 되면 갑상선 기능 활성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이로글로불린 수치는 줄어들게 돼 있고 신지로이드를 끊고 난 뒤에는 사이로글로불린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지로이드 복용에 따라 가지고 TSH 그러니까 갑상선 자극 호르몬의 정도에 따라 가지고 사이로글로불린 수치는 변할 수 있는 노릇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사이로글로불린 안티바디라는 게 있습니다. 갑상선 염증에서 올라가는 그런 수치인데 그 수치가 올라가 있는 경우에는 사이로글로불린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질암인 경우에는 전절제 수술을 했다 그러더라도 사이로글로불린 수치 자체는 의미가 없고요. 미분화암이나 분화가 안 좋은 암에서는 저 수치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런 환자분들에 있어서 만약에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재발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요오드 치료를 하게 되면 그냥 갑상선 세포가 죽고 난 뒤에 거기서 터져서 나오는 사이로글로불린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때도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이로글로불린이 만약에 갑상선 세포들이 뭐 전절제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뭐 1이나 2 정도 올라가 있는 경우가 간혹 가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갑상선 염증이 많았었거나 아니면은 갑상선 조직이 처음에 생길 때부터 갑상선만 있는 게 아니고 주변으로 조그마한 갑상선 조직들이 있는 경우에 저렇게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환자분들 전절제 수술하신 분들 외래에서 계속 보다 보면은 사이로글로불린 수치가 계속 해가지고 올라가는 경우는 재발을 의미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냥 올라가 있지만 그 수치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로글로빈이 올라갔다 재발인가 어딘가에 암세포가 생산을 하고는 있지만은 영상에서는 보이지 않을 때는 크게 문제되실 게 없기 때문에 안심을 하시고
계속 증가를 하게 되면은 언젠가는 영상에 보일 가능성이 있고 재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증가한 채로 그대로 있다. 그러면은 정상세포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암세포의 활동이 멈춘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지켜볼 수도 있고, 그리고 감소하고 있다 그러면 암세포의 활동이 줄어들거나 아니면은 뭐 정상세포들이 이게 기능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올라가 있다 그래서 무조건 재발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갑상선 약을 이제 수술하고 나면은 먹게 되죠. 갑상선 약을 안 먹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막 그러면서 뭐 지금이라도 먹을까요? 원래 갑상선 약은 공복에 먹어야 된다 그러는데 밥 먹었는데 어떡하죠? 뭐 갑상선 약 아침에 일찍 먹으라 그러는데 오후에 먹어도 돼요? 자기 전에 먹어도 돼요? 항상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원래 갑상선 약의 가장 많은 갑상선 약 중에 하나인 시지로이드의 방광기는 일주일입니다. 방광기가 일주일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 약이 들어왔다가 반으로 줄어드는 시점이 일주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검사를 해가지고 갑상선 호르몬 농도를 보는 거는 앞에서 적어도 2주 동안 갑상선 약을 먹은 게 지금 나오는 거고, 그리고 오늘 약을 안 먹어서 내일 만약에 잰다 그러면은 약 뭐 14분의 1 정도의 수치가 감소할 뿐이라고 생각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주 연속으로 복용하지 않으면 갑상선 기능 저하에 오는 거고, 식전에 30분에서 1시간 사이로 드시는 게 좋은 게 약 30분 정도 흡수할 시간을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뭐 환자분들이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 뭐 당뇨약이나 같이 드시는 경우도 많고 혈압약을 같이 드시는 경우도 많고, 요즘은 뭐 각종 영양제 뭐 유산균이라든지 이런 경우도 같이 드시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갑자기 뭐 약을 잘 드시고 계신데 호르몬 수치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면은 제가 혈압약 같이 먹기 시작을 했는데 혈압약 먹고 난 뒤에 떨어졌나 봐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왜냐하면은 약 서로 상호작용 때문에 이게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약이나 음식이나 같이 먹게 되면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제가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드시니까 물 먹는 거 바로 옆에다가 약 두시고 그냥 같이 드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약을 안 먹었어요. 그럼 깜빡했어요. 그러면은 뭐 다음에 이제 아침 때 못 먹었어요. 그러면은 점심 이제 먹기 전에 먹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드시지 마시고 그냥 생각날 때 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이 나중에 점심 먹기 전에 먹어야지 그러면은 또 까먹고 안 드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흡수가 조금 덜 되더라도 그냥 생각날 때 드시는 게 더 좋으실 겁니다. 그리고 흡수를 방해하는 음식은 뭐 섬유질이라든지 콩이라든지 호두라든지 이런 것들은 흡수가 방해될 수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식전 30분이나 1시간 전에 드시면 흡수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갑상선 수술하고 가려야 할 음식이 있나요? 예, 우리나라 환자분들 많이 이런 걸 물어보십니다. 특히나 음식에 되게 민감하시죠. 뭐 수술하고 난 뒤에 뭐 인삼 먹어도 되나요? 아니면은 영양제 먹어도 되나요? 아니면은 수술하고 난 뒤에 저희가 고기 먹으면 안 되죠. 암 환자는 고기 먹으면 안 된다는데 다 그런 거 소용없고요. 그냥 제철에 나오는 아주 좋은 음식들 드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제가 언제나 말씀을 드립니다. 뭐 물론 암 뭐 이런 거 저희가 영양제 먹어가지고 암에도 물론 뭐 그게 영양제가 가가지고 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은 크게 그게 대해 가지고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갑상선 관련해 가지고 요오드가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요오드를 보시면은 저희가 고요오드 시기를 할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고요오드 시기는 갑상선 염증을 초래를 하고 그리고 기능 저하에 빠지고 TSH를 증가를 시켜가지고 암 발생을 더 증가를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갑상선 염증이 있는 환자들에 있어 가지고는 갑상선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2배에서 3배 높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고요. 그러한 이유가 이제 기능 저하에 빠져서 TSH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반절제 수술을 한 환자에 있어서는 고요도 시기는 제한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김 먹으면 안 되겠네요. 그리고 뭐 영양제에 요오드 들어가 있는 거 그런 거 먹으면 안 되겠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김 한 장에 요오드는 72 정도만 들어가 있고 일일 요오드 권장량은 150 정도고 그리고 성인 최대로 먹을 수 있는 거는 1100 정도입니다. 이게 얘기는 뭐냐 하면 요오드는 대부분 소변으로 다 배출이 됩니다. 배출이 안 되고 남은 것들이 그렇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인데 영양제에 들어가 있는 요오드 용량 보시면은 김 한두 장 정도쯤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영양제 먹을 때 요오드 들어가 있는 거 먹으면 안 되겠네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런 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에 미역 한 대접 보시면은 일일 권장량의 거의 5배 가까이 되죠. 그리고 다시마 한 장에는 거의 김의 200배 가까이 되는 용량입니다. 그래서 무슨 뭐 라면이나 아니면은 저희가 다시마 우리고 난 뒤에 우린 물 먹는데 우린 물은 괜찮습니다. 그 용량이 많지는 않으니까요. 근데 거기에 이제 다시마 이렇게 안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거는. 그래서 김이나 이런 것들 뭐 일주일에 몇 번씩 드시는 거는 크게 상관은 없는데 근데 미역국 드실 때 가급적이면 건더기 좀 빼고 드시고 조금만 드시고 매일같이 미역국 드시는 거 별로 안 좋으시고 그리고 특히나 출산하시고 난 뒤에 삼시세끼 미역국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왜 갑상선암이 한국 사람한테 많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잘 모릅니다. 가장 뭐 많은 요인 중에 하나는 이제 뭐 발견이 많이 돼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추이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인 추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러면 발견이 많이 됐으면 수술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은 갑상선암이 1년에 발생하는 환자분들이 줄어야 되거든요. 근데 줄지 않고 계속 똑같은 수치로 유지를 하는 걸 보면 갑상선암은 어찌됐든 한국 사람들한테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러면은 초기암 환자들만 그냥 계속 발생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말기암 환자들도 되게 많고 분화가 나쁜 환자들도 되게 많고 그리고 3기, 4기 이런 환자분들도 되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잘 모릅니다. 방사선 피폭이랑 관계는 있습니다. 어렸을 때 방사선을 많이 쬐던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나중에 암이 많이 발생한다고 돼 있고요. 그리고 가족성은 약 10% 정도라고 생각이 들고 삐라프 돌연변이가 외국보다 우리나라에서 많기 때문에 저거는 이제 요오드 섭취와 관련이 일부분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된 논문 발표에 의하면 요오드를 많이 섭취하는 나라에서는 삐라프 돌연변이가 많이 나오는데 삐라프 돌연변이는 결국은 암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발생을 많이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오드 과잉 섭취 말씀드렸다시피 삐라프 돌연변이랑도 관련이 있고 그리고 갑상선 염증이랑도 관련이 있고 갑상선 염증은 갑상선 기능 저하나 TSH 상승 때문에 갑상선 암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비만이나 당뇨가 증가를 하면서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면서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검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